어쨌든 버트란트 러셀이 주목한 게 뭐죠? 버트란트 러셀은 어릴 때 유클리드 기하학을 마치 성서처럼 절대 진리로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기 비트겐슈타인을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사도의 멤버로서 그때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높이 평가한 거 논리 철학 수고 그게 초기의 그러한 대응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말하자면 피타고라스의 그런 사상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버트란트 러셀은. 근데 화면이 왜 이렇지? 흥민이가 두 골 넣었어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끝장을 내야 돼. 이거 어차피 지금 막 인드라가 이 방송하는 컴퓨터 고장났고 작정해서 오늘 방송 이거 안 끝내면요 인드라에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지루해도 참고 들어주세요. 철학 얘기, 특히 테네님. 지금 또 화면이 이렇게 또 갑자기 막 늘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버트란트 러셀 입장에서 또 갈 때 데리다의 입장은 굉장히 흥미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데이비드 록펠러 입장에서도 데리다의 입장은 흥미롭다. 다만 빅토 로시차르드만이 불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버퍼링이 굉장하네요. 자, 이거 보시고요. 자아분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데리다의 어린 꿈은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였어요. 어릴 때는 데리다는 축구 선수가 되기를 꿈꿨던 친구고요. 데리다는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는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데리다는 비평가, 평론가가 아닌 데리다는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나이 먹어서는. 그래서 작가가 못 됐잖아, 데리다는. 그러니까 데리다는 어떻게 삶을 살았나? 소설 같은 평론을 꿈꿨죠.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문학평론가 중에 김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현. 이 사람이 작가는 못 돼. 근데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전 기질이 없는 거야. 작가적 어떤 그 재능이 없는 거예요. 작가는 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평론을 쓰는데 소설처럼 평론을 쓰는 거야. 같은 다른 어떤 평론가들은 아주 딱딱 이론적으로 딱딱하게 쓴다면 김현은 마치 그 괜히 쓸데없이 막 현학적인 표현을 막 써요. 데리다도 그래서 저렇게 난해하다는 평가를 듣는 겁니다. 데리다의 그 난해한 표현은 어디서 비롯됐냐? 제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소설책이 있어. 그게 뭐냐면 제임스 조이스의 잃어버린 나? 뭐 그거 하여튼 제임스 조이스 갑자기 인드라 생각. 율리시스. 세상에서 가장 난해한 책 중에 하나가 율리시스인가 그런 건데 인드라도 저거에 빠진 사람이에요. 제임스 조이스. 자동기술 혹시 들어봤죠? 의식의 흐름. 다다이즘 미술에서는 다다이즘 들어봤을 겁니다. 등간에 그래서 데리다는 저게 저렇게 난해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작가가 못 된 거야. 재능이 없어. 그래서 자기의 작가적 재능이 없는 걸 숨기기 위해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괜히 글을 난해하게 쓰는 거지. 마강수 선생님 같은 분은 저런 데리다를 되게 싫어해요. 쉽게 써도 되는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써? 그러면서 되게 싫어해. 데리다뿐만 아니라 마강수 선생님은 프랑스 철학 자체를 싫어해요. 애들이 왜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써? 그래서 제가 한마디 드렸죠. 마강수 선생님한테. 사기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인드라 말이 맞아. 사기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렇습니다. 사기치기 위해서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리다 책을 볼 필요 없어요. 프랑스
그 무슨 자이파쇼, 뭐 락강이네, 투코네, 무슨 무슨 인드라 집에 가면 책, 프랑스 철학 책, 예, 그런 애들 책 몇 가지 좀 있어요. 다 그냥 불살라도 상관없는 책들이에요.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사기꾼도 책이에요. 말장난이 말장난.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무시해도 돼요. 안 읽어도 돼요. 아, 예,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예, 여러분들이 뭐 예, 나중에 철학 전공해도 프랑스 철학 무시해도 됩니다. 예, 그거 무시해도 여러분은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예, 그렇게 얘들아 진짜 정의 내립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예, 프랑스 대사관에서 항의할지 모르겠네. 예, 그렇고요. 아무튼 프랑스 철학은 무시해도 뭐 데리다는 존중할 필요가 있고요. 예, 연세대학교는 싫어해도 마그 선생님은 좋아합니다. 인드라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1967년에서 72년까지는 데이비 록펠러가 화제가 되기 전이고, 1990년대에는 이렇게 데이비 록펠러가 빅토르 시찰드가 죽었기 때문에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해가지고 10년 동안 그런 시기를 살았다. 이 시기만 생각하면 된다. 연대기적으로 데리다의 이론적 학문기는 67년에서 72년 사이. 그때 이미 다 이식론적인 해체론이니 뭐 이런 게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고, 예. 그 다음에 1990년대 이후에 쓴 책들은 예, 자신의 권위를 갑자기 운 좋게 프랑스 대표 석학 이렇게 자리매김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권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데리다 해체론의 가장 인드라 입장에서는 데리다의 해체론을 해체한다면 1990년 91년인가 빅토르 시찰드가 죽은 이후에 데리다가 쓴 책들 대표적인 저작 막스의 유령 마르크스의 유령들 뭐 유령학 이런 것들이야말로 데리다를 해체시킬 수 있는 책들이다. 데리다의 여태까지 자신의 어떤 해체론을 완전 해체시키는 책이 1990년대 이후의 저작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쓴 책이다 이거예요. 순수한 의도라고 볼 수 없다. 학문적 의도로 볼 게 못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리다가 그 분석 철학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되게 명예박사 뭐 준다고 그러니까 반발이 있었잖아. 케임브리지 대학이 어떤 대학이에요? 빅토르 로스차일드 대학이고 버트란트 러셀 대학이란 말이에요. 이때 빅토르 로스차일드 대학이기 때문에 케임브리지 대학 분석 철학계에서 반발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칼의 지적 사기에서 데리다를 많이 비판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간단하게 봅니다. 1965년인가 그때 파라다임의 변함, 토마스 쿤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토마스 쿤의 파라다임은 굉장히 칸트 철학을 계승한 훌륭한 과학 철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과학과 과학 철학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드라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당시에 데이비 록펠러와 버트란트 러셀은 둘이 손을 잡고 과학 철학을 옹호했다는 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죠. 왜 데이비 록펠러와 버트란트 러셀은 과학 철학을 옹호했을까요? 버트란트 러셀은 자신의 제작적인 게 있잖아요. 열린 사회와 그적들 쓴 사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어쨌든 런던 전경대학의 교수. 그 사람이 해겔 변증법 깠잖아. 프랑크푸르트 학파 까고. 마치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자, 버트란트 러셀과 데이비 록펠러는 왜 과학 철학을 옹호했는가? 간단합니다. 빅토르 로스차일드와 소련의 공산당, 프랑스 좌이파쇼들은 과학교주였다. 과학 사이비 과학. 나만 오라. 왜? 나는 과학이니까. 과학 그 자체니까. 소련 공산당은 무오류야. 오류가 없어. 공산당은 오류가 없어. 막스에게는 어떤 단 한 줄도 오류가 없다. 레닌, 트로츠키,
스탈린은 어떤 오류도 없다. 무오류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과학이니까. 이건 과학이 아니다. 사이비 과학이다. 너네들이 생각하는 과학은 과학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자크 데리다고. 이러한 자크 데리다의 주장이 데이비드 록펠러와 버트란드 러셀은 지지한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네. 당시에 빅토르 로스차일드와 프랑스 자이파쇼들은 특히 대표적인 프랑스 그런 자이파쇼 교황이 알투세르였는데 과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알투세르도 헤겔을 비판하면서 막스의 장점은 철학이 아니라 과학이다. 내가 헤겔보다 과학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이때 자크 데리다는 어떻게 얘기했냐. 알투시에르 당신도 과학은 아니야. 사이비야. 이 얘기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나만 좌파야. 나만 우파야. 나만 보수야. 나만 진보야. 너네들은 사이비야. 이게 데리다의 해체론이야. 얼마나 좋아. 인드라 같은 사람은 딱 읽자마자 데리다의 그런 논의를 읽자마자 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것이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 기존의 헤겔 변증법이나 막스의 변증법, 공산당의 변증법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다 라고 주장한 게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입니다. 정반합은 없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차이는 헤겔 변증법은 정반합이잖아요. 예. 아도르노는 정과 반만 있지 합은 없다. 이게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입니다. 아도르노도 유대인이고 300인 위원회 라는 책에 보면 아도르노는 비틀즈의 실질적인 작곡가고 구경 귀족으로 나오죠. 300인 위원회 그런 아도르노. 발터 베냐민을 발굴했고 또 이 데리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관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데리다가 아도르노 상을 받아요. 아도르노도 역시 유대인이고요.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간에 물론 발터 베냐민도 유대인이죠. 어쨌든 이 데리다가 이렇게 2000년에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죽었다. 근데 그 시기가 제이 록펠러 시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네님, 프랑스 철학은 아가씨들 앞에서 잘난 척할 때 써먹을 수 있을지도. 그런 게 있죠. 그 과거의 영화, 로맨스 영화 같은 거를 보면요, 헐리우드 그걸 보면요, 과거에는 이 프랑스어가 먹혔어요. 그 대표적인 게 사랑의 블랙홀. 영화 혹시 아세요? 사랑의 블랙홀. 거기 보면은 그 아가씨가 불어 전공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프랑스어를 남자들이 하면 미국에서 먹혔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 일이에요. 우리 지금 다 이제 지금 60대, 70대 먹은 사람들한테는 통할 일인데 요즘에는 프랑스어 하면은요 안 먹혀요. 그럼 뭐가 먹히냐? 요즘 스페인어가 먹힌대요. 스페인어가. 히스패닉들 어떤 거에서 스페인어. 그리고 BTS 영향 때문에 약간 한글도 할 줄 아냐. 한국어도 좀 할 줄. 과거에 약간 일본어도 하면 또 이렇게 먹힐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이 먹혔던 때가 있었다니까. 그게 언제냐면 60년대, 70년대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시 말하면 60년대까지는 프랑스의 그런 것들은 일루미나티다. 저희 파셔들은. 근데 1970년대부터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냐. 데이비드 록펠러가 프랑스의 대동방 로지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동방 로지가 많이 작용해서 프랑스에 프리메이슨 그전까지는 그냥 좌이파쇼가
압도적으로 대다수였는데 1973년 이후로 프랑스에도 그런 어떤 분위기가 생겨서 프리메슨 노력으로 어느 정도 됐는데 여전히 이 자이파쇼 일루미나티가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프랑스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볼 때 르펜 같은 애도 프리메슨이 아닌 일루미나티 영향권 안에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올랑드는 프리메슨 영향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올랑드래. 올랑 죄송합니다. 지금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얘는 많은 사람들이 로스차일드 회사에서 일했다 이런 걸로만 이해하시는데 아니에요.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마크롱의 이력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미국 프랑스 친선협회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음모론자들은 로스차일드 이거 하나에 뻑가가지고 막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드라 장담할게요. 마크롱 이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국 프랑스 친선협회입니다. 프리메슨이에요. 마크롱은. 반면에 르펜은 구경 귀족이래. 르펜도 구경 귀족인데 이 푸틴하고 연관돼 있듯이 좌우의 패션은 한 통속이거든요. 한국의 문존비 패션이나 담미 아베빠처럼 일루미나티 쪽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런 쪽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방송 시청하는 민경우 조심하세요, 인드라가. 함부로 르펜 옹호하지 마세요.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만 얘기하세요. 해외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다칩니다. 인드라 분명히 경고했어요. 4.15 부정선거만 얘기하라고. 해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 없으면 침묵하세요. 인드라한테 찍히면 민경욱도 없어. 분명히 인드라. 그리고 황교안도 분명히 선을 넘지 마세요, 당신들. 인드라 4.15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 넘으면요 당신들 미래 없어요. 국제뉴스에 대해서는 조심하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랑스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율리시스 이런 거 이 텔겔이 이제 귀비스파이 프랑스 석가 크리스테바 암호명 사비나 인드라 무사들이란 책도 샀단 말이야. 해체들이란 인드라 책에서도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나와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프랑스 사이비 철학자들이 모두 돼지거나 한물간 상황에서 데리다가 말년에 프랑스 철학계 간판이 된 시기가 있다. 빅터 루스차일드가 죽은 후부터 데리다가 사망한 시기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10년간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옐런 소칼과 직접 사기. 그래서 이거의 어떤 결론은 데리다 그럼 데리다는 아무 잘못이 없느냐? 있지. 뭐냐면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얘기냐면 기존에 90년대까지의 어떤 해체론, 데리다의 해체론, 포스트 모더니즘은 실용적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자이파시오 노조 권한을 약화시키고 자이파시오 공산당 권력을 약화시키고 자이파시오 정치인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는데 자크 데리다의 해체론이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크 데리다는 그 당시에 체코 공산당 같은 데서 동유럽 가서 인권운동하고 그랬다는 거죠. 쓸모가 있었던 거죠. 소련 공산당을 고발하는데 자이파시오들을 고발하는데 자크 데리다는 쓸모가 있었습니다. 해체론. 그러면 90년대 이후에는 쓸모가 없어진 거죠. 역으로. 근데 문제는 프랑스 철학계에서 프랑스 학계에서 자크 데리다를 간판으로 모시니까
그다음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뭐냐면 인지상정으로 자크 데리다는 모처럼 인생의 황금기가 왔으니까 자기 권력을 즐기는 건 좋지만 예,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극도로 비판했던 극도로 자신이 비판했던 예, 그런 형이상학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해체론이라는 형이상학을 만들어냈던 시기가 바로 90년대부터다 이거죠. 이거는 까여도 된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 데리다의 과학 철학은 뭐 과학 비판은 효용성도 있고 쓸모도 있었다. 이론적으로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됐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없잖아. 소련 공산당이 붕괴됐잖아. 그러니까 자크 데리다는 자신의 해체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 반소 노선에서 상대방 자유파시로 달래기 위해서 반미 노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신이 인드라가 데리다는 뭐 기존의 형이사학 철학들이 뭐 가부장적이네, 반여성적이네, 반인종적이네, 뭐 다 좋아. 그게 소련 공산당을 공격할 때는 효용성이 있었던 건데 이것들을 고스란히 미국 선진국에다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 여성주의가 북한의 현실이나 이란의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선진국의 남성, 전 세계에서 가장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데서 떠들어대고 가장 전 세계에서 여성 인권이 열악한 북한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중국, 러시아 같은 데서는 침묵하는 이런 것들의 비밀을 전해준 자가 자크 데리다다. 결론적으로 안타깝지만 자크 데리다는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죽은 날, 그 다음 날에 죽었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랬다면 자크 데리다의 해체론은 더더욱더 사상적으로 빛났을 것이다. 자크 데리다의 수명은 1991년인가 빅토르 로스차일드의 사망인 그 다음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라는 거죠. 이게 인드라의 자크 데리다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부터 과학 철학이 막 나와가지고 욕먹을 수밖에 없었다. 욕먹어도 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런 사람들이 모더니스트다. 일부 그 기독교계 포스트 모더니스트 하면서 까면서 항상 깐 사람은 데리다 까잖아요. 왜 까는지 아십니까? 걔들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뭐 알고 까는 줄 아십니까? 무식해서 까는 거야. 인자 간단하게 지금 한국의 기독교 신학자들이 왜 데리다를 까냐? 포스트 모던이라고 무식해서 그래요. 그거 걔네들 논리를 어디서 왔냐?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만들어준 거거든.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누구야? 해겔 변증법 논자들이라고. 해겔 변증법 논자들이 누굽니까? 차이파시아냐? 빅토르 로스차일드, 차이파시오. 모더니스트는 죽지 않았다.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공산당은 죽지 않았다. 이런 소리야. 차이파시오는 죽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크 데리다를 공격할 수밖에 없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크푸르트 학파 기독교 신학자들이 포스트 모던, 오늘날도 맨날 포스트 모던 떠들잖아. 무식하잖아. 우파 애들이 지네들 논리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자기가 진짜 우파, 나만 우파, 나만 보수 이런 사람들이 논리를 가만 들어보세요. 예. 오히려 변증법을 더 떠들고 있고 알고 보면 프랑크푸르트 학파 얘기하고 있어. 예? 아, 나 진짜. 그 학교에 한물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얻어맞은 거고, 버트란트 러셀 쪽 이쪽에서는 버트란트 러셀 쪽에서도
맨 처음에 이제 자크 데리다 쪽 이쪽을 이렇게 같이 가다가 또 결별한 게 뭐냐면 90년대, 그러니까 버트란트 러셀은 1970년에 죽었죠. 예. 그래서 그 노엄 촘스키가 버트란트 러셀 개였다가 전향해가지고 데이비 록펠러 쪽으로 전향한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버트란트 러셀 파였다가 데이비 록펠러 파로 전향한 사람들이, 예, 헨리 키신저는 빅토르 로스차일드 파 아닙니다. 유대인이어도. 예, 전향한 거예요. 헨리 키신저하고 노엄 촘스키는, 예, 빅토르 로스차일드 파가 아니고, 예, 버트란트 러셀 파였다가, 예, 데이비 록펠러 파로 전향한 겁니다. 자, 문제는 90년대부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데리다의 해체론이 말하자면 사냥개였단 말이야. 소련 공산당을 때리기 위한 사냥개가 데리다의 해체론이었는데, 이 사냥개가 미쳐 날뛰는 거야. 이제는, 데이비 록펠러, 미국인은 미국 구현 본사를 개 뜯어먹듯이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예, 데리다 해체론을 좀 제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토사구팽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예. 그래서 데리다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써먹을 만큼 다 써먹었다. 예. 그렇게 보시고, 그럼 인드라는 왜, 데리다냐? 아니 자유파시였으니까 인드라 입장에서는 막스 생가에도 배낭여행 때 갔다 왔고, 예. 배낭여행 때 파리 대학에서 꿈에서 데리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유파시스트에는 당연히 데리다를 좋아했던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자유파시를 에서 나와가지고, 예, 이제, 예, 신을 믿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자크 데리다냐? 아니, 그러니까 인드라 얘기하는 게 뭐냐? 이젠 자크 데리다가 그렇게 쓸모는 없다. 근데 지난 제이로펠러 시절에는 제이로펠러가 약간 데리다를 좋아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이로펠러 시대에는 유효했던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륙주는 자크 데리다 신경 안 써요. 네, 제가 볼 때. 예, 예, 그렇게 보는데, 우리 시대정신님께서 해체론에 많이 이분은 또 그런 거에 한번 빠지면 대단하시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참고하시라. 이거 설명도 잘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인드라가 못 봤던 점, 구조론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딱 하시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재밌게는 보고 있는데, 예, 데리다는 그러면은 아예, 예, 본인의 해체론을 주장하시는 게 낫다. 기존의 데리다를 엿먹이는. 그래서 대륙적 황제 시절에 맞는 그러한 어떤 해체론을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테렌이 오늘은 졸리지가 않습니까? 12시 6분이네요. 빨리, 어디라 가. 이거 진짜, 여러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10분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리도 인드라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컴퓨터가 고장나가지고, 방송을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 새로 사야 되는지, 내일도 만약에 컴퓨터가 저렇게 이상이 있으면, 방송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제 버트란트 러셀이 현대를 만든 두 인물로 비스마르크와 이 록펠러를 두고 있어요. 비스마르크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국가사회주의다, 사회주의다, 여러가지 소리 듣는 사람이고, 록펠러는 혁신, 네? 말이 필요 없죠. 그랬을 때, 네? 이게 이 둘을 이렇게 한 게 오늘날의 자본주의예요. 네? 19세기의 어떤 자본주의는 영국식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20세기의 자본주의는, 예, 약영국가에서 탈피한다. 교과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복지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의 어떤 그것이 버트란트 러셀이 만든 겁니다. 버트란트 러셀이 독일 유학 가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제도 공부하고
헤겔 공부하면서 이거 헤겔 공부했더니 이건 개소리네. 헤겔이 버트러 러셀이 독일 유학 가가지고 헤겔 공부했는데 개소리네. 막스 책 보고 얘도 좀 개소리 하네. 진짜로 그랬어. 어쨌든 비스마르크를 높이 평가한 거예요. 없던 거거든. 이런 얘기를 오늘 일루미나티 창립일의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하네. 또 한편 노펠러죠. 그래서 이 양자를 한 것이 혁신과 포괄이다. 그래서 세계은행에서도 강조하는 게 포괄 경제, 혁신 경제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혁신 없는 포괄 없고 포괄 없는 혁신이 없는데 이거를 어느 한쪽만 자유파시오들은 인드라가 포용이 아닌 포괄이다 이러면서 문재인 경제정책을 까니까 자유파시오 찌라시들은 또 포괄 경제에 대해서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다. 인드라 강조하겠습니다. 포괄 경제는 무조건 평등 세상 이런 어떤 이빨린 소리가 포괄 경제가 아닙니다. 김대중 자유좌파가 왜 생산적 복지를 내세웠겠습니까?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포괄 경제죠.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그냥 퍼주게 할 복지가 포괄 경제 아니에요. 포용 경제 아닙니다. 혁신과 포괄이 함께할 때 그것이 버트러 러셀이 꿈꿨던 것이고 구급형의 과제이기도 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번 5월 1일날 내년 5월 1일날 다시 한번 포괄과 혁신 경제를 이야기할 때가 온다면 그때는 한번 그것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루미나티 창립일 이런 것들은 역사적 맥락이 있다는 거죠. 시간 연대 기순이 훨씬 더 여러분한테 이해가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런 연대기적인 것들을 배경을 이해해야만이 어떤 그 사람의 이론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이론만 딱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냐면 전후사정 모른 채 그 아까 그 모택동의 그 문학 쿠데타를 책으로만 번역책으로만 접한 프랑스의 학생들처럼 커다란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대정신님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데리다의 해체로도 이런 연대기적인 그 왜 데리다가 해체로는 인기가 있었고 왜 비판을 받는지를 이 전후사정 배경을 이해하고 있다면 좀 더 우리는 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오늘 제임스 실용론, 영성적 실용론으로 본 데리다 해체론 써먹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데리다 해체론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나? 지금도 간단하다. 자유파시오를 공격할 때만 데리다 해체론은 써먹으시면 됩니다. 그때만 유효합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는 우이파시오를 공격할 때도 자크 데리다의 해체론을 써먹는 것도 유효하죠. 그러나 자유우파, 자유좌파에 대한 공격으로 데리다 해체론을 써먹는다? 그거는 오버고 잘못된 판단이고 그거 역시 파시즘으로 귀결된다. 마치 1990년대 이후에 막 데리다가 자신의 권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존재론, 유령학이라는 존재론까지 자신을 이론을 확장시킨 것처럼 자신을 판멸시킬 뿐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요.